6년 연속 정상을 지키며 한 해에 자동차를 무려 1000만 대씩이나 팔아치우는 절대 강자, 바로 일본이 자랑하는 도요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도요타가 중국 시장에 야심차게 내놓은 최신 전기차를 일본 최고의 경제신문이 직접 싹 뜯어봤는데요. 그리고 나온 분석 결론이 참으로 충격적이었는데 이건 겉만 도요타지 속은 사실상 중국차였다라는 평가였습니다. 밑바닥 뼈대부터 시작해서 자동차의 심장인 구동 시스템, 그리고 스스로 굴러가는 자율주행 두뇌까지 핵심이라는 핵심 기술은 전부 중국 회사 제품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도요타의 최고 자존심이라 불리는 럭셔리 브랜드 렉서스마저도 앞으로는 상하이의 중국 엔지니어들이 직접 설계하고 개발하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도대체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이 감히 우리를 따라올 리 없다고 큰소리치던 일본 자동차 왕국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은 그 기막힌 내막과 전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신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야기의 놀라운 발단은 2026년 초 일본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경제신문 중 하나인 니혼게이자 이 신문, 흔히 니케이라고 부르는 매체의 보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한국 언론이 아니라 일본 스스로가 자기네 대표 기업의 차를 뜯어보고 해부해서 이런 충격적인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 이 이야기의 무게감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니케이 기자들은 도요타가 2025년 3월 중국에서 새로 출시한 중대형 전기 세단 BZ7이라는 이름의 차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멋진 도요타 로고를 달고 도요타 매장에서 팔리는 누가 봐도 완벽한 도요타 자동차이죠. 그런데 이 차의 밑바닥 골격을 자세히 뜯어보니 아주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BZ7이라는 차가 중국 광저우 자동차라는 회사가 만든 A800이라는 차와 하부 구조가 아주 똑같았던 겁니다. 그냥 대충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의 거리인 휠베이스 길이가 밀리미터 단위까지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밀리미터라면 우리 손톱 두께 정도의 아주 미세한 단위인데 그 수치까지 두 차가 똑같았다는 건 우연이 아니라 애초에 같은 뼈대를 공유했다는 뜻입니다. 자동차에서 이 하부 뼈대를 플랫폼이라고 부르는데 플랫폼은 단순한 밑판이 아니라 자동차의 가격과 주행 성능을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특히 전기차는 무거운 배터리를 바닥에 넓게 깔기 때문에 이 플랫폼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차의 전체 성능 대부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계 1위 도요타가 그 핵심 플랫폼을 직접 만든 게 아니라 중국 회사 것을 그대로 가져다 썼다는 겁니다. 차라리 뼈대만 중국 것이었다면 그나마 양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문제는 심장도 두뇌도 전부 중국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BZ7에 들어간 전기 구동 시스템, 그러니까 자동차를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모터와 동력 장치는 중국 화웨이의 제품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는 그 화웨이가 맞습니다. 화웨이는 이제 자동차 부품, 그 중에서도 전기차의 핵심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강자로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스스로 주변을 인식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자율주행 두뇌에는 모멘타라는 중국 자율주행 전문 기업의 기술이 쏙 들어갔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하면 뼈대는 광저우차, 심장은 화웨이, 두뇌는 모멘타인 셈입니다. 도요타가 한 일이 대체 뭐냐고 물으신다면 사실상 이 중국산 부품들을 조립하고 자사의 도요타 로고를 딱 붙인 것에 불과했던 거죠. 그래서 니케이가 속은 사실상 중국차라고 뼈 있는 표현을 쓴 겁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그래도 BZ7은 중국 시장에서만 파는 저가 모델 아닌가, 현지 부품 좀 쓴 게 뭐 그리 대수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게 실제로 자동차 회사들이 특정 지역에서 싸게 팔 차를 만들 때 현지 부품을 활용하는 건 흔한 일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BZ7은 결코 저가 모델이 아니라 도요타의 대표적인 고급형 세단이었습니다. 회사가 자존심을 팍팍 걸고 내놓는 대표 얼굴 같은 차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차, 중형전기 SUV인 BZ3X는 한술 더 떴습니다. 이 차는 아예 광저우차의 자체 브랜드인 아이안의 3세대 전용 플랫폼 위에 통째로 얹어서 만들어버렸거든요. 부품 몇 개를 슬쩍 빌린 수준이 아니라 자동차의 기본 골격 자체를 중국 플랫폼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의 진짜 엄청난 충격은 사실 지금부터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중국 시장에서 파는 차에 한정된 이야기였잖아요. 하지만 도요타가 정말 아끼는 브랜드, 전 세계 부자들이 사랑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렉서스에서 벌어진 일은 차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렉서스가 도대체 어떤 브랜드입니까? 도요타가 미국 시장에서 벤츠나 BMW 같은 독일 명차들과 정면으로 겨루기 위해 만든 일본 자동차 기술의 정수를 끌어모은 브랜드 아닙니까? 일본이 만들면 이 정도로 정교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존심의 상징 그 자체였죠. 그런데 도요타가 2025년 중국 상하이에 100% 자본으로 자회사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 회사 이름이 무려 렉서스 상하이 신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이 상하이 공장에서 렉서스 전기차를 연간 10만 대씩이나 생산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그냥 중국에 생산 공장 하나 지었나 보다 싶으시죠? 하지만 핵심은 공장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 내용입니다. 이 렉서스 전기차의 연구 개발, 즉 차를 처음부터 설계하고 개발하는 핵심 업무를 일본 엔지니어가 아니라 중국 엔지니어들에게 전적으로 맡기기로 한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까지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사건이냐면요. 원래 자동차 산업에서 일본과 중국의 위치는 완벽히 정반대였습니다. 중국이 일본의 앞선 기술을 어떻게든 배우려고 안달이었던 시절이 불과 10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중국 회사들이 일본 자동차를 사와서 뜯어보고 분해하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연구하며 일본 기술자들을 모셔가려고 애를 썼죠. 그런데 이제 그 관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일본 도요타가 중국 상하이에 찾아가서 중국 엔지니어들에게 너희가 우리 렉서스를 대신 설계해줘라고 부탁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스승과 제자의 역할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도요타가 이런 상황을 몰라서 이렇게 행동한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건 도요타 나름의 정말 뼈아픈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도요타의 속내를 슬쩍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전기차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게 사실이다. 자존심만 세우다간 시장에서 완전히 밀려나니 일단 중국 방식을 배우자. 중국 엔지니어들 밑에서 그들의 빠른 제조 방식과 개발 속도를 흡수하고 나중에 실력을 되찾으면 다시 우리 힘으로 경쟁하자. 말하자면 자존심을 잠시 접어두고 적에게라도 겸손히 배우겠다는 절박한 결단인 거죠. 이걸 두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영리한 현지화 전략이라고 평가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일본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이 무너지는 신호탄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느 쪽으로 보이시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만약 도요타만의 단독 문제였다면 그냥 한 회사의 독특한 선택으로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일본의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약속이나 한 듯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일본 3대 자동차 회사 중 하나인 닛산을 볼까요? 닛산이 중국에서 내놓은 신형 전기차 N7과 N6는 중국의 둥펑자동차가 주도한 개발팀이 설계부터 부품 선택까지 전 과정을 진두지휘했습니다. 닛산은 그저 이름과 로고만 살짝 붙인 셈이죠. 심지어 이 N7 차량에는 딥시크에 인공지능 음성 비서까지 탑재되었습니다. 딥시크는 2025년 초에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중국의 저력 있는 AI 회사입니다. 미국의 챗GPT를 훨씬 적은 비용으로 따라잡았다고 해서 거센 화제가 됐던 바로 그곳이죠. 그 딥시크의 AI가 일본 닛산 자동차 안에서 운전자와 친숙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혼다는 과연 어떨까요? 사실 혼다는 처음에는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3년 전쯤 중국 플랫폼을 도입할지 심각하게 고민했다가 그래도 우리가 명색이 혼다인데 하는 마음으로 접었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2025년 5월 혼다마저 백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광저우차의 플랫폼을 채택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둥펑차와도 깊은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때 중국이 우리를 따라올 리 만무하다며 자신만만하던 일본 자동차 3사가 이제는 너나 할 것 없이 중국 기업의 뼈대와 두뇌를 빌려 쓰는 처지가 된 겁니다. 니케이는 이 암울한 상황을 두고 아주 뼈아픈 비유를 하나 던졌습니다. 바로 과거 일본 TV 산업의 몰락이 자동차 분야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때 소니, 파나소닉, 샤프 같은 일본 TV는 세계 최고였습니다. 전 세계 안방 거실을 일본 TV가 싹 점령했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일본 TV 회사들이 중국의 생산 라인과 부품에 의존하기 시작했고 결국 브랜드만 일본이지 속은 중국 제품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끝내는 시장 자체를 통째로 내주고 몰락해버렸죠. 니케이는 자동차 산업이 지금 딱 그 위험한 길을 밟고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이 영상 썸네일에 적혀있던 TV처럼 되는 건가? 라는 문구가 바로 이 소름 돋는 지점을 정확히 짚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도대체 왜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어떻게 세계 최강이라 불리던 일본 자동차가 자기들이 무시하던 중국에게 뼈대를 빌리는 신세까지 떨어진 걸까요? 그 충격적인 이유를 알려면 숫자를 조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들이 정말이지 무시무시합니다. 2025년 자동차 역사의 한 획을 그을 만한 거대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그 해 전 세계에서 판 신차가 무려 약 2,700만 대였습니다. 반면 일본 자동차는 약 2,500만 대에 그쳤습니다. 중국이 일본을 역사상 처음으로 완전히 앞지른 겁니다. 일본이 세계 자동차 판매 1위 자리를 내준 것은 무려 200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무려 25년간 견고하게 지켜온 왕좌가 순식간에 무너진 순간이죠. 더 무서운 것은 바로 그 역전의 속도입니다. 불과 2022년만 해도 일본이 중국보다 800만 대나 까마득하게 앞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단 3년 만에 그 어마어마한 격차가 뒤집혀버린 겁니다. 한때 연 3천만 대에 육박하던 일본 차는 2,500만 대로 쪼그라들었고 중국은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무기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시장 점유율 변화로 봐도 이 흐름은 매우 선명합니다. 중국차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25%로 10년 만에 정확히 2배나 껑충 뛰었습니다. 같은 기간 일본차는 4%포인트가 빠져나가며 26%로 내려앉았습니다. 26대 25, 이제 완전한 역전은 그야말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럽 시장에서는 이미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지난달 유럽 시장에서 BYD를 비롯한 중국 5개 업체가 판 자동차가 13만 8,410대였습니다. 반면 일본차는 13만 424대에 그쳤죠. 유럽이라는 자동차의 본고장이자 일본차가 오랫동안 강세를 보이던 핵심 시장에서 중국차가 일본차를 최초로 추월해버린 겁니다. 이 거센 중국 돌풍의 선두에는 여러분도 이름을 들어보셨을 BYD라는 공룡회사가 있습니다. BYD는 2025년에만 460만 대를 팔아치우며 세계 6위에 올라섰습니다. 미국의 포드, 일본의 혼다와 닛산을 전부 제쳐버린 셈이죠. 원래 BYD는 배터리를 만들던 작은 회사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출신 성분이 엄청난 강점이 되었습니다. 전기차에서 가장 비싸고 중요한 부품이 바로 배터리인데 BYD는 그 배터리를 직접 만드니 단가를 엄청나게 낮출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핵심 부품을 스스로 다 해결하는 방식을 수직 계열화라고 하는데 BYD는 이 방식으로 일본차보다 훨씬 싼 가격에 차를 찍어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가격만 쌌다면 이렇게까지 위협적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진짜 무서운 점은 자동차를 바라보는 중국의 발상 자체가 아예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자동차를 정교하고 완성도 높은 기계로 접근했습니다. 엔진의 출력, 부품 간의 미세한 밸런스, 마감 처리 같은 장인정신으로 승부해왔죠. 반면에 중국은 자동차라는 물건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바로 바퀴 달린 스마트폰, 즉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는 거대한 전자기기로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화웨이나 딥시크 같은 IT 거인들을 자동차 개발에 대거 끌어들였습니다. 그 결과 저렴한 가격에 성능 좋은 자율주행이 되고 말로 명령하면 착착 알아듣고 스마트폰처럼 계속 업데이트되는 혁신적인 차가 탄생한 겁니다. 아무리 일본 엔진 기술이 정교하다 한들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싸고 더 똑똑한 중국차에 마음이 끌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기에 중국은 추가적인 무기까지 넉넉하게 쥐고 있었습니다. 공장에 로봇과 AI를 전면 도입해 24시간 3교대로 차를 무섭게 찍어냈고 신차 개발 속도도 일본보다 2배나 빨랐습니다. 게다가 전기차 생산에 필수적인 히토류 같은 핵심 광물을 자국에서 직접 캐서 공급할 수 있는 막강한 자원력까지 갖췄죠. 가격, 기술, 속도, 자원이라는 이 4가지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어잡은 중국 앞에서 오직 엔진 기술 하나로 버티던 일본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간 겁니다. 이 거대한 충격파는 일본 자동차 회사들의 처참한 실적으로 고스란히 증명되었습니다. 혼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혼다는 2025년 4월 한국 시장에서 자동차 판매 사업을 완전히 접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2003년 한국에 진출한 지 23년 만에 쓸쓸한 철수입니다. 한때 강남 소나타라 불릴 정도로 대단했던 혼다 어코드의 명성은 이제 옛 추억이 되었습니다. 경영 실적은 훨씬 더 참혹했습니다. 혼다는 상장 이래 최초로 6조 5천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순손실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전기차 분야에서 본 막대한 손실과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이 겹친 치명적인 결과였죠. 그 영향으로 세계 판매 순위도 한 계단 내려앉아 9위로 추락했습니다. 닛산의 상황은 훨씬 더 눈물겨울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오죽하면 본사 사업까지 매각해야 할 만큼 자금난에 시달렸고 대규모 구조조정의 칼바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2027년까지 전 세계 17개 공장 중 무려 7개를 폐쇄하고 10개만 남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국내에서는 18년 만에 조기 퇴직자를 대대적으로 모집하기도 했고요. 한때 혼다와의 경영 통합으로 위기를 타개해보려 했으나 협상 조건이 맞지 않아 무산되면서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1위 도요타는 과연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도요타는 그래도 여전히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대 공룡입니다. 판매 대수라는 숫자만 놓고 보면 여전히 당당한 정상이죠. 하지만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도요타조차 절대로 안심할 수 없는 위기 상황입니다. 여전히 판매 1위임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아무리 절대 강자라 할지라도 시대적 변화의 압박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도요타가 자존심을 버리고 상하이 엔지니어들에게 렉서스 개발을 맡긴 것도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절박한 위기감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우리도 혼다나 닛산처럼 무너진다는 소름 돋는 절박함이 그 결정 뒤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정말 무섭게 다가오는 이유는 승부를 가른 핵심이 누가 더 완성도 높게 만드느냐가 아니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세계에서 자동차를 가장 정교하게 잘 만드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 사실은 지금도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단순한 잘 만든 기계가 아니라 시대가 간절히 원하는 차를 선택했습니다. 내연기관 엔진의 시대가 저물고 전기와 소프트웨어의 시대가 다가오는데 일본은 그 변혁을 자꾸만 미루어 왔습니다. 우리 하이브리드 기술이 세계 최고인데 왜 굳이 서둘러 전기차로 가느냐는 아니란 생각이었죠. 그 사이 중국은 판의 규칙 자체를 새로 짜버렸고 정신을 차려보니 일본이 그 새로운 판 위에서 중국의 뼈대를 빌려 쓰는 신세가 된 겁니다. 정교하게 만드는 능력보다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얼마나 빠르게 변신하느냐가 승패를 갈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건 결코 일본만의 건너편 불구경이 아닙니다. 바로 옆에 위치한 우리 대한민국 역시 이 거대한 흐름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와 소프트웨어 전환의 속도를 내고는 있지만 밑에서는 중국의 무서운 가격 공세가 치고 올라오고 위에서는 미국의 관세 장벽이 가로막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일본 자동차 왕국이 25년 동안 지켜온 아성을 불과 3년 만에 내어준 이 사건은 아무리 막강한 1등이라도 변화의 속도를 놓치면 얼마나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한때 전 세계를 호령하던 일본 자동차, 그리고 중국 따위가 우리를 따라올 리 없다 던 그 당당했던 자신감. 그러나 이제는 도요타의 상징인 렉서스마저 상하이의 중국 엔지니어 손에 맡겨지고 그들이 만든 최신 전기차를 뜯어보면 뼈대도 심장도 두뇌도 전부 중국산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겉은 일본차, 속은 중국차라는 이 짧은 표현 안에 지난 25년간 세계 자동차 산업에서 일어난 거대한 지각 변동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이 거친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도요타의 일단 배우고 나중에 되찾자는 전략이 통할지, 아니면 과거 TV 산업처럼 시장을 내주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자동차 산업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몰입해서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진진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